아까 절대적 평등, 상대적 평등 분류 요약했던 거 다음 문제야. 가에서 나타난 청년 세대 인식. 여기는 우리가 아까 정리를 잘했네, 그지? 능력주의, 공정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이건 상대적 평등에 해당되는 거고, 바에서는 또 생계유지비니까 이것도 상대적 평등이야. 그러니까 상대적 평등이지. 제시문 두 가지가 모두 상대적 평등에 관련된 내용이었어. 자,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노직의 관점에서, 그럼 우리가 지금 생각해 봐야 될 게 노직의 관점이야. 밑에 있으니까 비교하고요, 평가하시오. 노직의 관점을 가지고 이걸 평가하라는 얘기지, 그지? 이것도 평가하라는 얘기지. 자, 그럼 노직 하기 전에 먼저 정의와 관련돼서 분배 기준 자체보다 공정한 분배를 위한 절차를 강조하는 입장이 있다. 그게 바로 절차와 과정이 공정하면 결과의 공정성도 보장된다고 봤기 때문에 중요한 걸 여기에다 초점을 두고 있는 거야. 이러한 절차의 정의를 논한 대표적인 인물로 롤스하고 로직을 들 수 있다. 존 롤스, 정의론, 로직도 마찬가지고. 절차, 과정의 공정성. 먼저 롤스는 구성원들이 기본적 자유와 평등을 가지면서도,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바탕에 깔려 있는 거야. 가장 불우한 처지에 놓인 사람, 최소 수혜자라고 보통 얘기하지. 어디 봐, 사회적 부가 있는데 제일 조금 가져간 사람은, 가장 적게 가져간 사람은 최소로 가져간 거잖아. 혜택을 제일 조금 가져간 거나 마찬가지지. 왜냐하면 사회적 부는 정해져 있는 거고, 피자 얘기했었잖아, 그지? 그래서 놓인 사람을 최대한의 이익을 주는 방식, 그게 사회적 정의 혹은 사회적 평등의 실현이라고 본 거야. 그러면 어디 가서 존 롤스 얘기하면 너 사회주의자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사회주의에서 말하는 평등은 저런 평등을 말하는 거야. 물론 사회주의 평등은 절대적 평등이지. 자, 그 다음에 소득의 재분배 방식에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해볼까? 부유한 사람이 부유세를 내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 부유세를 가지고 최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빈 기초생활자 혹은 가난한 사람들을 지원해야 된다는 얘기야. 존 롤스가 그런 얘기 한 거야. 자, 개인의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고, 일단 이거는 바탕에 깔리는 거야. 자유까지 부정하지 않았어. 두 번째, 공정한 기회 균등. 그러니까 이 사람은, 존 롤스는 뭐냐면 최소 수혜자, 불우한 처지에 있는 사람은 기회가 없기 때문에 가난하다고 본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도 공평하게 기회를 주면 이 사람들도 가난하지 않아. 근데 공평한 기회가 안 돌아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좀 보충을 해줘야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그래야지 평등이 실현된다. 그게 정의로운 사회다라고 주장하는 거야. 그래서 복지정책, 우리가 사회시간에 이런 거 배워. 복지정책, 그럼 뭐 예를 들면 기초수급자들한테 기초수급비를 준다든지, 그럼 사전적인 건 뭐 있어? 재분배해야 되니까 누진세도 주고요. 누진세.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부유세,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최소한의 의식주, 이런 생활을 위해서 주택도 뭐 임대료 주고, 그 다음에 무슨 생계비도 지원하고, 반찬값도 주고, 알았니? 점심값도 주고, 이런 것들이 모두 복지정책의 개념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알았니? 그렇게 됐을 때, 그나마 최소 수혜자, 즉 가난한 사람들까지 끌어안을 수 있는 사회적 정의가 실현된다 라고 주장한 게 존 롤스야. 자, 이번에는 로직으로 갈게. 반면이라는 단어에 집중해야 돼. 반면. 그러면 로직은 롤스하고 다르다는 얘기잖아, 그지? 근데 이 사람도 똑같이 개인의 자유와 평등 뭐 이런 거 전제로 깔고 있어. 개인의 자유를 중시한다. 이 부분은 존 롤스건 아니면 노직이건 간에 다 마찬가지 공통점이야. 그러면 이 사람들은 사회주의 개념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주의자는 아니지요. 라고 얘기하지. 그지? 롤스에 동의하지만 차등의 원칙, 차등의 원칙은 상대적 평등이잖아. 그지? 차등의 원칙에 반대한다. 상대적 평등이라는 관점으로 이야기하는 거. 상대적 평등 인정, 상대적 평등 반대. 노직은 재화의 취득과 이전의 절차의 과정이 정당했다면, 이거 떠올라야지. 누구? 부유세. 부유세를 왜 부유한 사람들한테 5%씩 매기냐고. 이 사람들이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부정하게 번 것도 아니고 다 이론의 가치는 똑같이 가난한 사람이건 부유한 사람이건 동일한 가치고 이론의 소득을 얻으려면 똑같이 노력해야 되잖아. 근데 자산이 많다는 이유로 5%의 세금을 부과하는 건 부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를 통해 얻은 소유물에 관해서는 개인의 절대적 권리, 소유의 권리를 인정해 줘야지. 그러니까 부유세를 걷는 게 아니라 부유한 거에 대한 그 사람들이 자산이 많이 증식한 거에 대한 노력과 성과, 능력을 인정해 줘야 된다고. 완전히 다르지, 그지? 그러니까 롤스에 따르면 그들이 부자가 된 이유는 소득을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더 가졌기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기회를 균등하게 하는 게 사회적 정의라고 했는데 노직은 그게 아니고 그들의 부유함은 그들의 능력, 그들의 노력, 그들의 시간 투자 이런 것으로 얻은 거니까 인정해 줘야 된다고. 함부로 국가가 이렇게 세금을 부담하게 하거나 하는 건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는 국가의 강압, 자 선생님 보세요. 이거 오해하면 안 돼. 국가의 강압, 절도, 그 다음에 사기, 강제계약의 발생을 막는 일 이상의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얘네들은 막아야 되는 거지. 국가가 강압하는 거 막아야지. 절도하는 거 막아야지요. 그 다음에 사기치는 거 막아야죠. 그 다음에 강제로 계약해가지고 이익을 발생시켰어. 그런 거 막아야죠. 이것 말고 나머지들은 간섭하지 마세요. 이게 핵심이야. 뭐 이건 다 범죄인데 뭐. 범죄 행위를 통한 수익 이건 말고 나머지 것들은 건드리지 말라고. 그 사람들 노력한 거니까. 재화의 분배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기보다는 아까 얘기했지. 사회적 정의 실현을 위해서 국가가 나서서 기회를 더 주고 평등을 실현하는 게 존 롤스라면 이 사람은 재화의 분배, 재분배, 누진세, 부유세 이딴 거 하지 말라고. 뭐 하라고? 개인의 자유에 최대한 맡겨야 한다. 개인적 권리를 존중하는 거죠. 맞죠? 결정적으로 노직의 관점의 핵심은 바로 이거야. 개인이 갖고 있는 자유에 대한 권리. 여기서 자유는 소득과 관련된 거지, 그치? 소유물. 개인의 자유가 여기서는 우리 신체적 자유 그런 거보다는 소유물에 해당되는 거야. 재산, 자산. 소유물, 자산, 소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게 맞다. 국가는 필요 이상으로 필요한 건 뭐라고? 사기치고 절도하고 강제계약하는 거 이런 건 막아야 되는데 국가가 나서서 해야 될 일은 그런 거 범죄 행위 이외에는 국가의 관여는 옳지 않다. 이게 핵심이야, 이게 핵심. 노직의 생각은 두 가지로 정리했어요. 첫 번째, 개인의 자유, 즉 개인의 소유물, 자산, 소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 권리를 인정하라는 관점. 두 번째, 국가의 간섭은 범죄 행위 이외에 개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관여해서는 안 된다. 그냥 자연스럽게 능력주의, 아까 성과주의 있잖아. 거기에 맡겨야 한다. 그런 얘기야. 알았니? 자, 그래서 노직의 관점을 바탕으로 뭐 하라고 했어? 비교평가라 했잖아. 먼저 가부터 한번 들어볼까? 가의 청년 세대 인식은 아까 우리가 공부했는데 능력주의, 성과주의 뭐 이런 능력주의의 인정이잖아. 네. 그런데 문제는 노직의 관점에서 보면 능력주의보다는 앞에 나온 할당제가 더 문제야. 할당제가 뭐야? 이거 개입이란 말이야. 마음대로 정해놓는 거야. 소득도 정해놓고, 능력이라는 부분, 성과라는 부분이 아니고 아예 딱 정해놓는 거야.
할당제가 더 문제지, 그지? 네. 그래서 할당제는 능력주의를 저해하는 거다. 됐죠? 응? 그 다음에 과도한 세금, 거기 나오잖아. LC인가 누구 나오잖아, 그지? 네. 재산권의 인정이야. 재산권의 보장. 지금 노직의 관점으로 가에 나타나 있는 내용 중에서 문제점을 제시한 게 할당제고, 그 다음에 노직의 관점에서 보면 LC에 부유한 사람들한테 세금을 부과하는 거, 국가가 그 어떤 평등의 실현을 위해서 개입하는 거, 이거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거야. 됐죠? 알았니? 그러니까 결국 거기 나온 K시건, 할당제를 비판하는 K시건, 그 다음에 정당한 과정으로다가 소득을 해서 자산을 늘렸는데 재산세를 부과하는 이런 방식은 전부 다 국가가 개인의 소유물, 개인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노직은 주장할 거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지, 그지? 다음에 바 같은 경우는, 자, 이건 이제 가를 얘기한 거야, 선생님이. 자,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 뭐냐면 할당제에 대해서 K가 이야기했는데 노직은 이거를 굉장히 비판할 거란 말이야. 완전히 이거는 능력주의를 무시한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야. 두 번째, LC가 주장했던 세금의 뭐 자산의 어떤 부당한 과도한 세금, 이거는 국가의 개입이고 개인의 소유물, 개인의 어떤 자산에 대한 침해라고. 여기다 하나 더 쓰면 뭐라고? 과정상의 문제가 없다면 노직은 LC가 주장하는 과도한 세금 부과에 대해서 국가의 지나친 개입이라고 평가할 거란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두 가지 K씨하고 LC에 관련된 내용을 하나는 비판, 하나는 옹호.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이게 가제시문의 내용을 가지고 가제시문을 신문이라고 할게. 신문을 읽으면 노직이 읽으면 이런 얘기를 하겠지. 됐지? 무슨 말인지. 바로 가야 되겠다. 바제시문으로 갈게. 바제시문은 HC의 복지정책 혹은 생계지원금에 관련된 내용이잖아. 그럼 생계지원금은 어디서 가져왔냐면 부유세 부과를 통해서 재원을 만들었어. 돈을 만들었단 말이야. 이걸 어디에 쓴다고? 생계지원금. 그래서 서민이나 아니면 취약계층의 생계지원금을 썼단 말이야. 이게 과정이야, 과정. 그리고 자, 이런 방식의 어떤 정부, HC도 이것도 국가는 아니지만 기관이잖아, 기관. 기관의 개입이 크게 보면 국가의 개입이니까 이런 개입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 개입이 불공정하다. 누구 입장에서? 부담자 입장에서는. 수혜자가 아니라 부담자 입장에서는. 이건 불공정하지. 그럼 아까도 절차적 공정성이 필요하다고 했잖아. 문제가 있는 공정성, 절차라고 얘기할 거야, 노직은. 알았지? 그리고 HC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겪었단 말이야. 절차적 공정성도 없고요. 이 문제는 즉 의식주, 최소 생계비, 말 그대로 이건 생존하는 거잖아, 그지? 이 부분은 개인의 영역이라고 얘기하지. 알았니? 네. 이것까지 국가가 나서서 혹은 HC 기관이 나서서 한다는 건 과도한 개인적 영역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알겠어? 무슨 말인지? 네. 글자가 뭐 많은 글자도 아니고 몇 글자 쓰는 거야? 아까는 400자였고 여기는 450자. 조금 늘렸네, 그지? 그럼 딱 생각나는 게 뭐야? 450자. 그러면 한 200자 하면 400자잖아. 그럼 가 200자, 바 200자 정도. 근데 200자가 사실 생각해보니까 좀 많은 분량인 것 같아. 그리고 앞, 뒤로
예를 들면 노직의 관점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바탕에 깔고 가에 대한 설명, 노직의 관점으로 그 비판하는 부분, 인정하는 부분 써주면 되고요. 바에서는 HC니까 노직의 관점에서 본다면 절차적 공정성이 위배됐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 영역, 정말 지극히 사적인 영역, 의식주에 관련된 최소 생계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정말 개인이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려면 이 부분은 본인 스스로 해야 되는 게 맞다. 노직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 왜? 그들의 자산과 소득은 공정하게 위법하지 않은 준법이지, 그지? 그 경제 활동의 정의로 그 정당한 경제 활동 내에서 얻어낸 결과물이잖아. 그거를 자산이 많고 소득이 많다는 이유로 부유세라는 과도한 세금 부담하는 거, 이건 지나친 간섭이다. HC도 역시 국가처럼 기관이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접근하고 외부적으로 간섭하는 건 똑같다고. 그래서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개인적 영역은 개인한테 맡길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까지 기관이 개입하거나 국가가 개입하면 그건 개인의 어떤 뭐랄까 자유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고 침해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하면 가하고 바가 신문 기사고 노직이 있잖아. 그 기사를 읽었다면 뭐라고 평가할 건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노직 빙이 돼가지고 난 노직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바라보면 보일 거예요. 기준은 정확해야 돼요. 자유를 무시하고 싶지는 않아. 존중하고 싶어. 그런데 이건 뭐 롤스나 노직이랑 마찬가지라고 그랬잖아 아까. 그래도 개인한테 맡길 부분은 개인한테 맡기고 개인의 어떤 노력과 성과물에 대한 인정도 해주고 이게 지금 노직의 생각이라고. 근데 이거 존 롤스는 그게 아니고 존 롤스는 이 가난한 사람들의 얘기를 이들이 능력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고 기회를 얻지 못해서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최소한의 기회 정도는 공평하게 줘야 되는 게 아니야. 그런 관점이라고 그 사람은. 자 이렇게 해서 롤스하고 노직의 공통점하고 극명한 차이점이 등장하는 보기 및 제시문을 읽고 가하고 나를 평가, 비교 뭐 이런 것들을 해보는 문제였어. 자 그래서 분량을 좀 해놓고 아까 얘기했듯이 뭐 180, 180에서 360에다 앞뒤로다가 마지막에 결론을 좀 내려줘도 상관없어.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면 450자 정도 나올 거야. 그래서 1번 논제하고 2번 논제는 평가 점수가 동일해. 물론 그때도 얘기했지만 한 개라도 잘못하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뭐 쉽다 그래서 뭐 잘 쓰고 뭐 어렵다 그래서 뭐 안 쓰거나 부족하게 해서 그러면 안 된다고 딱 철저하게 지켜서 하는 거야. 네. 자 그럼 3번으로 갈게요. 바로 자 3번 문제로 갑시다. 3번 문제는 아주 재미난 문제지. 왜 재미나냐면 자 보세요. 그림 1과 2는 호봉제 폐지하고 성과급제로 돌았대. 그럼 호봉제가 근무 연수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거라고 얘기했지, 그지? 그럼 여기는 능력주의라는 건 찾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거나 대충 하거나 하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걸 프로젝트로 하잖아. 공무원 사회도. 요번 사안에 대해서는 성과급을 반영하겠다. 그럼 막 열심히 한단 말이야. A사와 B사 보수체계의 개편. 그에 따른 성과지표 현황은 자 나타낸 게 밑에 거야. 성과지표 추이를 해석하래. 추이. 자 추이를 해석하래. 추이를 해석하라 그러면 이 추이를 잘 봐야 되겠죠. 이 추이가 뭐야? 시간, 경과. 그래서 변화. 시간을 전제로 해서 이 변화된 걸 찾아야 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그 변화된 내용의 의미를 제시해 주는 거야. 적어주는 거야. 알았지? 네. 해석해야 돼. 해석하는 거 나와야 돼. 그 다음에 첫 번째는 됐고 다를 바탕으로 두 회사의 성과지표의 차이의 요인을
추론하세요. 외대는 이렇게 추론 능력을 또 물어보네요. 이거 외대 특징이야. 어? 그러니까 정보를 다 줄게. 정보를 바탕으로 뭐 예상되는 결과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변할 거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그 나타나는 차이 요인이 사실은 글로야 명확한데 그림 보여줬는데 요 안에 있어 힌트가 그거 찾아내서 잘 정리해달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정보를 바탕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상한 결과를 쓸 수가 없어. 자 그러면 자 봅시다. A부터 B까지 자 그림 1부터 하면 될래? 자 눈에 띄는 거 먼저 합시다. 나는 항상 그래프를 볼 때 뭘부터 보라고? 가로 세로를 먼저 보세요. 당연히 연도 추이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성과 지표니까 지표라는 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성과 지표니까 좋은 거죠. 이게 플러스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나온 대로 시간 추이를 해야 되는데 먼저 왼쪽에 나온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2015년 개편 보수 체계. 그러면 이전에는 호봉제였다는 얘기지. 그래서 2015년에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야. 자, 일단 기본급 3천만 원부터 시작하네. 이거는 무조건 받는 거야. 근데 성과에 따라서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눴네. 1단계, 2단계, 3단계. 그지? 그래서 최고 연봉자는 4,200. 최소 연봉자는 기본급밖에 못 받네. 그지? 맞잖아. 그 다음에 기본급 간의 간격은 400만 원이야. 400만 원. 맞죠? 네. 단계가 몇 단계? 세 단계. 내가 지금 떠든 거 다 써야 되는 거야. 왜냐면 그래프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써야 되는 이유가 뭔지알아? 이걸 써야지 오른쪽 지표, 성과 지표에 관련된 해석이 자연스럽게 연결된다고. 알았지? 무슨 말인지? 자, 일단 A사라고 해놨으니까 A사에 기본적으로 기본급여 3천만 원을 균일하게 지급하는 거야. 자, 근데 그러면 오른쪽으로 한번 봐볼까? 뭘 보냐면 매출액이야. 매출액. 그러면 호봉제였다가 성과급으로 바꾸니까 매출액이 증가했네. 이건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지? 네. A사 입장에서는 매출이 많이 올라야 회사가 돈을 많이 버는 거 아니야. 또 이직률은 오히려 마이너스야. 물론 그 매출액에 비해서는 경사가 완만하지만 그러면 이직률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A 회사에 근무한다는 거잖아. 이것도 긍정이네. 자, 일단 호봉제에서 성과급제로 바뀌면서 회사는 긍정적인 혜택을 많이 받고 있어. 네. 맞지? 이거는 맞잖아, 그지?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매출액 증가, 이직률 감소. 맞잖아, 그지? 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성과급 도입하고 나서 직원들의 이직률은 직무 만족도야, 직무 만족도. 동시에 성과주의, 성과급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 남아있는 거지, 안 떠나고. 됐죠? 긍정적인 지표가 나왔어. 그러면 호봉제보다는 개편 보수 체계가 성과급제로 바뀌면서 A회사는 매출액도 늘고 이직률이 줄어서 안정적인 근무 체계가 만들어진 거야. 좋은 결과에 따른 긍정적 효과지. 자, 그 다음에 B회사로 가볼까? B회사는 좀 이상하네. 뭐가 이상해? 딱 눈에 띄는 게 뭐야? 2015년 보수체계. 당연히 호봉제에서 똑같이 A사처럼 성과급제로 바뀐 거지. 기본급여가 낮아. 그러니까 만약에 성과를 못 올린 직원이 있다면 A사보다 더 적은 금액, 500만 원을 덜 받는 거야. 두 번째, 성과급 간의 간격이 금액이 크다, 그지? 500만. 이 말은 성과급 간의 간격이 크다는 얘기는 급여 차이가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네. 그지? 성과 많이 낸 사람은 5,500. 얘는 2,500. 2천만 원 차이, 3천만 원 차이 나? 여기는 한번 볼까? A사? 4,200. 1,200밖에 안 차이 나잖아. 그러면 직원들 간의 위화감이
이 위화감이 있어 얘네 A 회사. 있지 그지? 옆에 있는 애 4,200만 원 받는데 나는 3,000밖에 못 받아. 쟤는 왜 이렇게 많이 받는데? 물론 성과를 했지만 에이 들어서 못 다니겠네 뭐 이럴 수 있잖아. 그런데 A 회사보다 B 회사는 더 노골적으로 위화감이 발생될 가능성이 커. 자존심도 상하고 내가 이거 2,500 받고 있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5,500 받으면 에이 이거 그만두란 얘기네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 이게 위화감이란 말이야. 직원들 간의 위화감이 커지면 어떻게 돼? 모래알이 되는 거지. 뭉치지 못하지. 그러니까 이거 봐. 이직률이 약간의 플러스. 그러니까 떠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이걸 수도 있어. 직무 만족도가 떨어지거나 성과급 제도에 대해서 불만을 갖거나 뭐 둘 중 하나니까 이직률이 높아지겠지. 근데 이거를 설명해야 돼. 매출액. 매출액이 확 늘었잖아.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확 늘었다는 거야, 여기. 이게. 자, 이거를 긍정적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 자, 봐봐. 2018년도까지는 완만하다고 볼 수 있잖아. 근데 2018년에서 19년 요 사이는 기울기가 급해졌어. 매출액이 급발진 아니고 급성장했잖아. 그지?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자, 성과주의의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나친 성과주의야. 그러면 직원들 간에 성과에 관련된 경쟁이 심화된 거야. 자, 그럼 경쟁이 심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 당연히 직원들 사이에 위화감은 물론이고 연대감 이런 거 없어지지. 다 경쟁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과만 보는 거야. 그래서 성과가 급성장한 이유를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 알았니? 이해됐어? 결국 성과급의 그 부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 직원들 사이의 지나친 경쟁. 그 지나친 경쟁이 갑자기 매출액을 증가시켰지만 아마 이건 장기적으로 보면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커. 아니 내부 경쟁이 너무 심하다는 건 당연히 다 경쟁자가 돼버리면 어떻게 돼? 위화감은 더 증폭되겠지. 그러니까 떠나가는 거라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니까 A사에 비해서 B하고 C 중간 아니야 끝에 부분 한번 볼까? 끝에 부분 여기는 2,500하고 하나는 뭐야? 그렇지 3,000. 여기는 볼까? B하고 C 여기는 3,000하고 3,400 3,000하고 3,400 그러면 B하고 C만 비교하면 3,000, 3,000 그럼 A가 더 좋잖아 그지? 그러니까 능력 발휘를 못하는 쪽은 기본급 그 급여 수준이 A 회사가 BC 그룹 경우에는 더 많은 급여를 받고 있다고. 알았지?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성과 위주의 평가이기 때문에 S하고 A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B 회사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지. 이건 당연한 거잖아. 성과급 제도에서 성과를 내는 사람들은 성과급만 한 게 없어. 알았니? 너무나 만족하겠지, 그지? 전혀 이직할 생각도 없고 능력 발휘하면서 더 많은 급여를 받을 거고. 근데 이게 성과주의에 안 맞거나 성과를 낼 수 없는 여기 나오는 BC 그룹 같은 경우에는 결국 직원들 사이에 내부적 경쟁이 심해지고 급여에 대한 불만도 늘어나고 성과 제도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도 있고 그다음에 성과주의를 실시하고 있는 이 기업에 대한 어떤 인식이 처음에 보다 호봉제일 때보다 더 낮아지겠지 나쁜 쪽으로. 그러니까 이직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 자 그러면 성과주의에서 B회사 같은 경우에는 A그룹, B그룹은 미안해. 자꾸 A그룹, B그룹 S그룹, A그룹 얘네들 아주 만족하게 다닐 거야. 알았니? 그리고 S그룹, A그룹, A회사에서 이들도 만족할 거야. 근데 잘 생각해봐. A회사에 S하고 A그룹은 무슨 생각을 할까? 야, B사는 있잖아. 거기도 똑같은 성과급인데 급여 자체 수준이 엄청나. 이직할
마음이 생기겠지. A사하고 헤어질 결심이 생긴다고. 이것도 성과주의에서 긍정인데 나중에 보면 결과적으로 부정이 될 수도 있다고. 이런 부분도 이해해 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해석을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 그러니까 여기 그래프도 설명해 주고 막대 그래프도 설명해 주고 오른쪽에 선 그래프, 점 그래프도 설명해 주고 그것이 의미하는 것도 설명해 주고 왜 그런지를 조목조목 분석해 달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 그래프하고 막대 그래프하고 표를 보면 성과 지표의 추이를 해석하다 보면 당연히 그래프 설명을 해야 되잖아. 그다음에 다를 바탕으로라고 그랬으니까 거기 가나다의 다의 내용이 뭐였지? 결국 호봉하고 성과 이렇게 달라졌을 때의 변화치들을 이야기하면서 이거에 대한 해석을 해달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서 해석을 하다 보면 알겠지만 성과주의가 호봉주의보다 무조건 좋다 이렇게는 안 된다고. 네. 나쁜 점도 있어. 뭐 이직률이라는 거. 뭐 그럼 나쁜 거만 있냐? 매출액 급성장도 있지만 매출액 성장도 있단 말이야. 회사 입장에서는 이윤 추구가 첫 번째 목적인데 매출액이 늘었다는 건 그만큼 이윤이 올라간 거잖아. 회사 입장에서 그 부분이 더 크면 성과주의로 가야지. 그런데 매출이 늘었는데 사람들이 자꾸 떠나가고 직장을 안 나와. 그러다 보니까 새로 뽑고 뭐하는데 더 많은 경비가 들어. 매출 증가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어. 그럼 성과주의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 비용 편익 문제로 돌아간단 말이야. 판사님들이 맨날 판결의 기준이 그거야. 비용과 편익의 문제. 비용과 편익. 내가 맨날 하는 말이 뭔지 알아? 포항제철 포스코에서 용광로를 하루에 만약에 하루에 들어가는 게 경비가 1,000만 원이라고 할게. 근데 갑자기 연휴가 됐어. 5일 동안 쉬어. 그래가지고 그걸 아낀다고 꺼버리면 다시 용광로를 데우는데 5천만 원 아꼈거든. 5일 동안 다시 불 살리는데 1억 원이 든대. 그럼 끄면 돼, 안 돼? 안 되죠. 끄면 그건 과실이야. 왜? 비용과 편익 중에서 비용이 더 많이 드니까. 판사님들이 비용과 편익 따져가지고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러면 그건 과실이라고 하는 거야. 편익이 높다? 그럼 제대로 선택한 거지. 그거에 대해서 죄를 묻지 않는 거야. 그건 정당한 거야. 그런데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순수한 의지, 그러니까 회사의 경비를 줄여야지. 이거 순수한 마음이잖아. 그랬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과실이다. 잘못한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해.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성과급제가 무조건 긍정이고 성과급제가 무조건 부정은 아니다. 긍정과 부정을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는 게 추론 능력에 필요하다. 이게 이제 3번 내용이었어. 알았지?